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으면 10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정부가 여러 경기 부양책을 연기고 있지만 이것과 무려 8년 6개월 만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현재 여러분? 이번 주말은 참 주식으로 따지면 조금 마음이 안 좋을 만한 주말이었죠.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에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보이고 끝났기 때문에 월요일 시초가가 안 좋을 게 눈에 뻔히 보이는 주말이기 때문에 조금 짜증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월요일 아침만 볼 건 아니니까 다음 한 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주간 조정 진행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조정이 오면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미 연준의 의지, 트럼프의 재선, 그리고 지금도 찍히고 있는 달러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였죠. 자, 이제 폭락 시작인가? 언론 및 누리꾼들은 거의 망한 게 확정된 분위기로 댓글과 언론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설입니다. 소설이 아니고요.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락에 대한 위치, 어느 정도 폭의 조정인가? 추가 하락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 다가오는 악재는 치명적인가? 해결 불가인가? 라고 봤을 때, 자, 보세요. 현재까지는 상승을, 이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인데, 자, 이렇게 코로나 조정을 보이고, 자, 반등을 멋지게 V로 했어요. 자, 그 루비니 외 폭락론자들, 그 금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V자 반등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검색을 다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경제적으로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다음부터 입을 뻥끗 못하게요. 이거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야지 함부로 헛소리 안 하고 함부로 본인의 니즈를 말 안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V자 반등을 하고 제일 위험한 위치는요, 사실 저는 판단했을 때 이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경계를 극대화한다고 했잖아요. 이때가 위험했는데 다시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하고 동등 수준의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치가 전고점 대비해서 지금 깨지긴 했지만 여기서 바로 이렇게 돌아와 준다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이까지 올라왔는데 요거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욱 할 만한 이유라는 건지가 좀 궁금한 겁니다. 이게 이까지 와야지 이제 여기서 반등할 때가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까지 와야지 잠깐만 더블디 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파파파팍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파파파팍. 그럼 이쯤 돼서 판단하는 거예요. 잠깐만 반등해요. 그럼 여기서 판단하는 겁니다. 더 하락할 것인가. 이렇게 됐을 때 이 구역부터는 매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까지 끌고 왔으면 저는 뭐 지금 거의 현금화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까지 떨어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거래량이 폭발했던 이쯤 지역이죠. 사실 거래량은 여기서부터 터졌습니다. 여기서부터 터졌는데 여기서 산 사람들이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상승치 대비 미약한 조정을 현재까지 보였습니다. 아직은 몰라요. 이렇게 쭉 떨어져서 코로나처럼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 판단해서 팔았는데 올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때도 똑같습니다. 폭락할 거라고 다 팔았어요. 드르륵 올라가요. 어떡할 거예요. 기회비용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상승론자랑 폭락론자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상승론자는 일드캡, 무한유동성, 볼코를 폐지, 락다운 해제, 연준정책, 백신 개발, 트럼프 재선, 치료제 가시권 뭐 이런 호재들을 손에 들고 상승론을 외치고 있어요. 폭락론자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공매도 재개, 코로나 재확산, 증시 폭등이 과대하다, 실물 경제가 침체된다, 미중 무역 전쟁 재점화될 우려가 있다, 백신 개발 불가능하다, 증시 과세가 난다, 한일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 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주 보신 장표죠. 보유자와 그냥 매도자, 매수 대기자, 공매도 인버스 세력, 그냥 훈수충 이렇게 나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주식 보유자보다 매수 대기자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폭락론이 더 많잖아요. 언론을 보거나 댓글을 보면. 댓글 보면 아직도 개미를 다 뒤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닥 때부터 그 소리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확률로 매수 대기자 또는 그냥 배알이 꼴려서
훈수 두고 있는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비트코인 고점처럼 그때 들어올 거예요. 예. 아마도. 예. 그래야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지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된 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락을 하건 상승을 하건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만 하고 있는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호재와 악재의 선순환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좀 변화가 있으니까. 코로나 확산으로 그때 급락했어요. 지금 이 정도 반등이 아니고, 이렇게 반등했죠. 이 호재가 금리 인하, 뭐, 기타 등등이 있었어요. 호재가 발생해서 이 호재 가시권이 들어오니까 상승을 시작하고, 원래는 제가 그리는 흐름이 이거였어요. 예, 호재가 가시권에 들어올 때,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다가, 호재의 중심이 오면, 아, 진짜네? 라고 상승했다가, 이제 호재 뉴스 나왔으니까 팔자. 애들 나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지금 악재가 다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악재의 중심까지 안 들어갔어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진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정도쯤이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악재 B가 진짜라면, 악재의 중심에서 또 폭락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자, 코로나 확산이 첫 번째 위기였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위기로 재점화되고 있는 게 코로나 재확산입니다. 다시 재자죠. 재확산. 자, 그러면 이것만 두고 볼게요. 코로나 확산이라는 A라는 그 악재가 있으면 이 B는 과연 이 B는 A보다 클까요? 아니죠. 예, 재확산이죠. 재확산. 그러면 최소 이 바닥까지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이 악재가 진짜라고 한들. 맞잖아요? 이렇게 됐다가 다시 악재의 중심이 지나가면 이 악재에 대해서 팔 사람 다 팔았겠죠. 그럼 다시 상승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일드캡 이번에 연준이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일드캡을 조정하겠다. 양적 완화. 어차피 연준이 지금 무제한 양적 완화 중이고 그 다음에 기업체까지 계속 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연준의 의지가 강하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의사록을 계속 봐야겠죠. 의사록을 좀 상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실무진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뭐 대표들이야 그냥 거시적인 방향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 실무들이 어떻게 이 양적 완화에 대한 정책을 다시 내놓을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호재 B가 작용하기 시작하면 이때 상승했던 맥시멈 뚫고 올라가요. 이렇게. 예. 제가 이때 이 천을 그리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무슨 위기가 오면. 지금 현재 위치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인데 악재 B가 진짜가 확실해지면 이 더블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아직 물음표인 겁니다. 물음표. 지금 뭐 갑자기 그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악재 B가 실현된다라고 보긴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이 악재 B가 아니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다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자, 조정은 매수 기회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뉴스, 연준 채권 매수, 일드캡, 트럼프 재정정책, 그 다음에 5차 경기 부양, 치료제 백신 개발 소식, 볼커를 완화에 따른 위험자산 유입 등 이런 호재가 나올 수 있어요. 하락할 만한 뉴스는 미중 무역 분쟁 격화, 한일 경제 분쟁 재점화, 확진자 증가세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단 강력한 변종이 발생한다거나 추가 락다운이 지속 진행된다라고 하면 극도로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더블딥의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블딥 온다라는 소리는 진짜 큰일 날 소리입니다. 예, 그거 아니에요. 예. 알 수 없는 겁니다. 증시가 올랐다고 해서 떨어질 것 같으면 주식으로 돈 잃는 사람이 왜 있을까요? 예. 세상 뻔한 이치를 아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 강력한 변종이라든가 락다운이 다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 지표의 완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지표가 악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실물 경제를 떠나서 주식시장을 올릴 만한 원동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경제 지표가 서서히 좋아지고 정상 궤도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백그라운드에 있는 분위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이라든가 그 정부의 재정 정책들이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경제 지표 악화되는데 돈 뿌린다고 해서 누가 돈을 같이 넣겠습니까? 그 돈을 다 그냥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지속되는 주식 양도세 분쟁이 있습니다. 이중과세냐, 뭐 개미 다 죽인다, 뭐 주식시장 이탈 가속화 등등등등 지금 난리예요.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좀 느꼈어요. 자, 같이 보시죠. 주식 양도세 증세 논란에 기재부가 과세 원칙 위배 없다. 오늘 그 28일 오후에, 오늘 며칠이죠? 28일 맞죠? 해명을 내놨어요. 그 기사를 한번 저랑 자세히 볼게요. 이거 오랜만에 하죠. 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자, 금융세제 방안을 이번에 발표했어요. 과세한다는 거죠. 양도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거래세를 낮추겠다. 뭐 이런 것들을 발표했는데, 저는 이 개소리 중에 하나가 선진화입니다. 이게 어떻게 선진화죠? 예, 이거 진짜 프레임 씌우는 거예요. 자기들 그냥 위로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서 저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고 이런 의견을 드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이때까지 안 한 거니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뉴스를 보고 좀 짜증났습니다. 그거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반대하는 입장 아니었다는 걸 한번 견지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선진화 방안, 이 선진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증세 논란이 일자 설명 자료를 배포 맞죠? 팩트죠? 해명이 나왔다. 해명 모르겠어요. 이게 해명이 되는지 모르겠네. 28일 오후 이것만 봐도 알아요. 자, 25일 날 발표했는데 28일에 해명을 했어요. 3일입니다. 여러분, 공기업 저쪽은 조직이에요. 조직인데 3일 만에 그 언론에 프레스할 만한 그 해명을 내놨다라고 하면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굉장히 지금 급하다. 예. 굉장히 급하다. 분위기를 진화해야 된다라는 그 내부 의견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눈여겨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들이 대비를 다 해놨다는 겁니다. 예. 대비를 다 해놨다. 어떤 말이 나올지 뻔하겠죠. 예. 이거 정책 얘들 말하면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뻔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3일 뒤에 7월 초에 또 발표하고 이럴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이거 빨간색 안 했다. 선진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추진 방안과 관련해 제기된 주요 사항이나 제목의 설명자를 배포했다. 오케이. 정부가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일각에서는 증권 거래세에 대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건 뭐예요? 그냥 개소리까지는 아니고요. 사견이죠. 사견. 예, 사견이죠. 자, 이에 대해 기재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소득세만 적용되는 과세 원칙으로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자, 보세요. 이게 맞다 틀리다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얘들이 말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때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맞네 틀리네 문제는 아닌 거예요. 기재부는 이 원칙은 재산세, 소비세, 거래세 등 여타 세목과는 무관하다. 예, 그래요. 뭐 이것도 뭐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으로 인한 주식시장 교란 예방, 소득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 성격이 진짜 미칠 듯한 개소리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고빈도 매매 등이라고 하는데 등이 뭔지 모르겠지만 고빈도 매매 등으로 인한 주식시장 교란 예방, 오케이. 소득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 성격. 그러면 자, 보세요. 소득세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고빈도 매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얘들이 저는 이번은 아닐 것 같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공격을 많이 받을 만한 이슈예요. 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높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고빈도 매매의 예를 들었습니다. 고빈도 매매는 결국에는 그 메릴린치 창구를 이용하는 애들이죠. 이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시간이 안 되네요. 아무튼 그럼 걔들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고빈도 매매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럼 고빈도 매매를 얘들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류한 애들에 대해서 거래세를 부과하면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고빈도 매매는 주식시장을 교란한다. 그러니까 고빈도 매매가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거래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 돼요. 예.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였고, 이게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부과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소득세가 전혀, 그러면 주식을 거래한다는 게 소득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주식을 거래했을 때 거래세를 냈으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했으면요,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맞으려면. 맞잖아요. 소득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면 소득을 얻지 못하고 손해보는 애들에 대해서 보완해줘야 돼요. 그게 정책 당국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개소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진짜. 이런 논리를 만드는 게 놀랍네요. 예, 이런 자칭 두뇌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예, 그리고 이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과 중이라고 했다. 이게 정말 공허한 메아리면서 개소리인 게 진짜 한심합니다, 저는. 진짜 이분들 앞에 모아놓고도 저 얘기할 수 있어요. 한심합니다. 왠 줄 아세요?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미국이 왜 없죠?
여기 중국이 왜 없죠? 딱 떠오르는 게 미국, 중국이죠. 그 선진 금융이라고 하면, 뭐 중국은 약간 다르지만, 선진 금융이라고 하면 미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없죠. 자기들한테 해당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게 있고요. 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좋아요. 주요국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 부과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는 진짜 약간 좀 공무원들한테 실망했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아는 한의 그 보고 논리나 기획 논리에서는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다 할 거예요. 그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우리보다 좀 국민한테 유리한 정책이 있어서 그걸 제가 가져온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이거 실행합시다. 왜요? 라고 하면 이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해줄 건가요? 저한테? 아닙니다. 이거 진짜 이런 소리는 진짜 위험한 소리인데 좀 아쉽습니다. 이런 거 아쉽습니다. 이어 소득 이외의 재산의 이전도 주요한 과세 대상이라면 뭐 부과되고 있다. 오케이. 또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 이거 하죠. 금융투자 소득세율 20% 부과가 과다하다는 지적, 이건 뭐 지적한 거니까 언급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과 금융투자 소득세율을 소득세율은 부과되는 과세 표준이 달라. 오케이, 과세 표준이 달라요. 뭐 모르겠어요. 이거 비교 안 해봤어요. 이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거 개소리죠. 예, 개소리죠 이게. 이게 무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수학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 과다하다는 지적을 한 거는 진짜 이게 두 개가 만약에 달라요. 얘는 킬로그램이고 얘는 밀리리터예요. 그러면 두 개 단위가 다르잖아요. 뭐 치환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다른 문제니까. 그럼 치환을 해서라도 비교를 해주던가 해야 되는데 이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 그럼 다르면은 비슷한 수준으로 치환을 한 다음에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과다하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어야 됩니다. 그게 해명이에요. 이거는 그냥 떼쓰는 거죠. 아니 이거 비교하는 건 이거 아니에요. 이게 누가 같다라고 했습니까? 이게 두 개 같다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이거 두 개가 다르지만 하지만 이거는 너무 과다하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생각을 안 하고 이건 비교가 안 된다라고 답을 해버렸어요. 진짜 약간 형편없는 논리죠.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에 부과하는 것이고 좋습니다. 소득세율은 연간 모든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에 세율을 직접 비교할 수 없다. 그럼 좀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랑 비교가 됩니까? 그럼 쟤들도 양도소득세랑 증권거래세 몇 프로 부과하는지 얘기했어요? 그런 것도 제시 안 하고 여기는 비교하면서 여기는 다르기 때문에 비교 못함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구멍이 많아요, 지금 이런 게.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을 낮춰야 돼. 개소리죠. 개소리죠. 뒤에 개소리가 나옵니다. 보세요. 증권거래세율은 2019년 6월 3일 이전까지 0.3%가 부과됐다. 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이게 엄청 길잖아요. 2019년 6월까지 계속 부과되고 있다가 그 이후에 0.15가 인하될 경우 진짜 이거는 팩트긴 한데 계속 낮춰온 건 아니죠. 계속 낮춰온 건 아니죠. 낮춰왔다라고 하면 안 되죠. 얼마 전에 낮춘 거죠. 예를 들어 연간 주식 거래에 따라 총 매도 금액이 1억 원인 투자인 경우 증권거래세 부담은 30만 원에서 25만 원 그리고 15만 원으로 감소한다. 이 얘기 왜 하는 거죠? 갑자기? 이 얘기 갑자기 이 예를 왜 이렇게 든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개소리죠. 왠지 아세요? 왜 1억 원이죠? 기준은? 왜 1억 원이죠? 그럼 1억 원인 사람이 연간 20%의 수익을 내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연간 20%의 수익을 내면 2천만 원입니다. 그럼 2천만 원인 애들이 2천만 원 비과세로 공제받는 거죠. 근데 이런 예를 들면서 뭐 얼마 수익 받는지도 모르겠지만 얘들의 거래세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억 원 투자했는 사람들이 손해봤을 때 보전 안 해주고 얘들 수익 봤을 때 세금을 떼가는 거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거래세에 대해서만 예시를 들고 있는 겁니다. 뭐 이게 무슨 의미죠? 지금 1억 투자하는 사람이 15만 원 감면받는다고 고마워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1억 투자하는 사람이 15만 원 감면받으니까 우와 거래세 우와예요? 이 사람 양도소득세 2천만 원 내야 됩니다. 지금 2천만 원 내게 해놓고 15만 원 깎아준다고 지금 생색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황당하네요. 황당하네요. 저는 이제 신뢰도를 가지지 않을 겁니다. 이 기재부에 대해서요. 뭐 제가 신뢰도를 갖고 안 갖고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해명치고는 정말 빈틈이 많은 논리입니다. 2023년부터는 미국 주식으로 점차 옮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미국 주식을 맨날 보고 맨날 분석하고
그 한국 시장에 바로미터로 활용하고 있었는데도 투자 안 하고 있던 이유가 거래세 때, 그 양도소득세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랑 비슷하게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주식을 제가 왜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미국 주식으로 다 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비교를 해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2023년이 되면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엄청나게 강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 옮기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막 다 엑소더스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더 과세를 할 겁니다. 잘 보세요. 제가 오늘 며칠이죠? 예, 그때 3년 전에 누가 이렇게 얘기했더라라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예, 이제 위클리 대시보드로 왔네요. 좀 빠르게 볼게요. 오늘 시청자 관심 종목부터 봐야 돼가지고. 자,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습니다. 호재 포인트죠. 김정은이 전선에 나서서 진화했습니다. 이게 가설에 하나 나왔습니다. 그때 김여정이 막 이렇게 전선에 나와서 막 뭐 서푼짜리 연극으로 화산처럼 막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그 왜 갑자기 김여정이 나왔을까? 김정은의 건강이 이상할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김여정을 내세웠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결국엔 김정은이 나와서 에헤이 그만하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좀 웃긴 거죠. 웃긴 건데 아무튼 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 이렇게 막 하다가 김정은이 등판해서 에헤이 그만 아직 뭐 이렇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뒤엎지 못할 겁니다. 예, 맞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 나라, 이 나라는 아닙니다. 그 지역의 사장인데 그 말을 종이짝처럼 뒤집지 못하겠죠. 이거는 우리가 예측했던 지정학적 리스크 흐름이랑 비슷합니다. 미 금융당국이 볼코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이거 제가 볼코를 영상 올린 거 보시면 알 거예요. 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이 불필요하답니다. 이제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죠. 예. 약 48조 원이 가용해졌어요. 이제 이러면 48조 원이 금융시장에 들어올 수 있겠죠. 자, 미국의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언제 나올지? 상원에서 아마 노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에 상원에서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면 조정을 좀 크게 보일 겁니다. 그런 건 좀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22쪽에 뭐 비유로존에 RP를 공급한답니다. 비유로존이에요. 유로를 안 쓰는 곳입니다. 그쪽에 RP를 공급하면 결국에는 비유로존이 유로를 쓰게 되겠죠. 약간 그런 것들은 유로화에 자기들의 영역을 넓히고 좀 탄탄한 기축 통화를 노릴 수는 없겠지만, 예, 아무튼 유로존에서 좀 영향력을 계속 높이려고 하는 거죠. 한국판 1.1 정책은 계속 가는 겁니다. 악재 포인트 보시면 인도, 중국과 무역 전쟁 시동 걸고 있어요. 예.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홍콩 자치법이 미 상원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죠. 하와이 등 20곳에 중국군 뭐 보유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중국에서 반응하겠죠. 자, 미국의 2차 코로나 확산세 경계가 있습니다. 텍사스 추가 락다운 시행했어요. 애플 플로리다주 14곳 폐쇄했답니다. 한일 경제전쟁 재점화 우려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있었고 G7에 한국이 참석한 G7 플러스 5죠. 거기 한국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대요. 이해는 갑니다.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랑 EU가 무역 분쟁 재점화 우려가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번에 재점화가 될 수 있어요. 유럽산 와인 등 이제 수입품의 관세 최대 100% 인상을 추진한답니다. 이거는 얘들이 FTA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무역 전쟁 발발이 아닙니다. 유럽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유럽도 지금 힘들어요. 힘든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랑 강대강으로 갈지는 좀 미지수긴 하지만 지켜보시죠. 예, 지금 팬데믹 이슈로 보시면 1000만을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이거는 유의미한 라운드 피겨를 넘었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많이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진자 증가세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망자 수 증가세는 계속 줄고 있고요. 회복자는 뭐 계속 그렇습니다. 치료제 개발은 이제 길리어드가 임상 3상 진행 중이고요. 셀트리온이 7월 16일에 인체 임상 돌입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국영 제약 기업인 시노백에서 7월에 3상 돌입한다고 하네요. 자, 악재 호재는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 확대,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우려, 한일 경제 분쟁, 변종 지속 발생, 약간 이런 쪽으로 악재가 점화되고 있습니다. 호재를 보시면 백신 개발 계속 있었고요. 코로나 락다운 해제에 대한 호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오히려 악화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텍사스가 락다운 해제를 취소했잖아요. 약간 그런 겁니다. 미국 금융당국의 볼코를 완화라는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볼코를 완화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단계적으로 수급주, 대북주. 대북주는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금 페이드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 대북주 하나 들어갔거든요. 현대건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악재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상승한다라고는 보기 어렵겠지만 하락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예. 몇 분이 지났을까? 스탑워치를 하나 사야겠습니다. 외신입니다. 외신을 보시면 US 바이러스 케이스 설지. 자, 올라가고 있답니다. US의 바이러스 케이스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월에 잡 레포트, 이제 ISM Manufacturing 데이터. 다음 주에
경제 지표 발표가 많습니다. 이건 다음 주 경제 캘린더에서 보시죠. Fed Speak Minutes, 회의록, 의사록이죠. 다음 주에도 그 페드에 관련된 일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같이 보시고요. 그 지오폴리티컬 텐션이라고 하면 지정적 긴장이라고 하면 북한 같지만 아닙니다. US 차이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로존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홍콩 그 자치법에 대해서 미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는 겁니다. BOE, 영란은행이죠. 예, BOE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는데 얘들이 보면 지금 약간 재정적인 그 정책에 대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스피커들한테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자들이. 내신입니다. 한 중기 사장의 울분, 치솟는 최저임금. 내신은 볼 게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얘기할 테니까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에서 지금 집중할 만한, 주식시장에 집중할 만한 뉴스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요. 근데 좀 생각해봄직한 얘기들이 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한 중기 사장의 울분, 치솟는 최저임금. 예. 노조 쪽이 경영을 해보라 라는 건데요. 자, 보세요. 이런 글을 읽으면 댓글이 뻔합니다. 예, 댓글이 뻔합니다. 코로나19보다 인건비 상승이 더 무섭다. 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 말하신 분이 직급이 뭐죠? 예, 이분들 직급이 뭐죠? 예, 이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경영진과 노측과 사측이 임금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내용을 한번 심심하면 찾아보세요. 예, 그런 것들은 찾아보면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예, 사실 뭐 기업이 마이너스를 보일 정도로 인건비를 올리면 그건 안 됩니다. 그 미친 짓이죠. 예. 마치 그 황금알을 낳는 그 위에 배를 가르는 짓입니다. 노측에서도. 하지만 이익을 보는데 그 근로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산의 유보금으로 다 간다거나 이러는 거는 노동자 측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그건 진짜 노측이 바보입니다. 자기의 직장을 스스로 잃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 케이스만 아니면 이거는 시시비비할 만한 이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양심이 없다. 주식시장 비양심론에 대한 변호라는 기사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 전 개소리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막 발생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을 랠리하고 있으니까 이 주식 투자하는 놈들은 양심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물음표입니다. 뭔 소리지? 예. 주식 투자하고 있으면 그러면 막 이번에 흑인 폭동에 대해서 이번에 플로이드 씨가 사망하셨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주식을 다 팔고 추모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마음속으로 추모하고 저 문제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나눈다. 이게 3단계로 나눈다네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 안 하자. 뭐, 생활적 거리두기다. 뭐, 이렇게 두루뭉술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도 약간 한심했거든요. 한심했는데, 이제 단계를 나누네요. 예. 그게 맞죠. 예. 무슨 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합시다. 뭐 생활적 거리두기 합시다라고 하면, 그게 뭔데요? 라고 바로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런 단계가 생겼다는 거고요. 이제는 주식시장의 위험도를 단계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부자 나라에 먼저 백신 판다고 한국도 큰일 났다. 왜냐면 지금 이제 미국이랑 영국이랑 중국이랑 얘들이 앞서가고 있어요. 백신 개발. 특히나 모더나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이노비어가 완전 치고 나가고 있죠. 그거 전부 다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이랑 영국이에요. 중국은 뭐 자기들 삼상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죠. 그런 상황이긴 한데 한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랑 그다음 코미팜 이런 애들이 이제 시작이죠. 이번에 우리 일본이랑 경제전쟁 붙으면서 느낀 거 없어요? 예, 쟤들이 우리한테 뭘 걸었죠? 소부장 중에 3가지죠. 에칭가스, 폴리이미드. 그 다음에 한 개가 뭐였죠? 폴리이미드, 에칭가스. 까먹었다. 예. 갑자기 안 떠오르네요. 이 3가지를 걸었는데, 그러면 백신도 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랑 영국이 백신을 개발했는데, 이걸 모두에게 그냥 자, 가져가세요라고 할 필요 없고, 얘들도 수량이 한정돼 있어요. 수량이 한정된 재화인데, 다들 사겠다고 오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비싸질 겁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이런 이슈가 발생할 겁니다. 이것도 예측을 해봐야 돼요. 용인화성 규제하자 분당 집값 이탄 신고가. 이것도 한번 질문이 들어와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집값이 왜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주택 보유자는 60%입니다. 지금. 주택 미보유자가 40%예요. 자, 그러면 어디 나라를 가나 이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택 보유자가 40에서 60% 사이고요. 미보유자도 당연히 60에서 40% 사이겠죠. 어느 나라를 가도 그렇답니다.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 이 비율은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비율이 유지된다고 하면 집을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겠죠. 100명이 있으면 60명만 집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자, 여기가 5억이에요. 이 아파트가 A고 5억이에요. 이쪽이 여기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자, 여기가 B고 7억입니다. 여기가 10억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5억인 집이 6억이 됐어요. 7억인 집이 8억이 됐어요. 그 다음에 10억인 집이 12억이 됐어요. 오르잖아요. 가격이 다 오르기 때문에 오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집이 1억이 올랐기 때문에 팔 거예요. 그럼 이 누군가가 이 집을 사겠죠. 6억. 그럼 A는 6억이 생겼어요. 6억에다가 자기 뭐 월급이라든가 아니면 뭐 월세 받은 걸로 2억을 더해가지고 이 집을 사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8억이 생겼죠. 8억이 생겼기 때문에 그 월급 플러스 뭐 블라블라해서 4억을 더해서 대출을 더 하겠죠. 12억을 만들어서 이걸 삽니다. 그럼 이 사람은 12억이 생겼죠. 12억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아파트를 2개 삽니다. 자, 지금 유주택자들끼리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전세, 월세가 올라갑니다. 그럼 결국에는 무주택자는 계속 무주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세 올라가는 거 막기도 급급하고요. 월세는 좀 다르죠. 예. 전세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세 올라가는 걸 막다 보면 돈을 못 모읍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모아요. 예, 돈 좀 모을만 하면 전세 올려달래요. 그럼 전세에 다시 넣고 돈 좀 올려달라고 하면 돈 좀 모이려고 하면 또 전세 올려달라고 하고. 왜냐면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집 있는 사람들끼리 사고 있는 겁니다. 계속 돌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 이 무주택자들이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는 계속 무주택자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집이 언제 떨어질까요? 이 밸류 체인 중에 한 명만 안 사면 끝입니다. 한 명만 안 사면 집 살 사람이 없어져요. 맞잖아요. 집은 결국에 팔려야지 돈이 생기고, 돈이 생겨야지 다른 집을 삽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끊어지면 안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사고 팔고 하고 있을까요? 집값이 오른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생각이 박살나버리면 안 사기 시작하겠죠. 팔기 시작할 겁니다. 오히려 역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집값이 박살납니다. 근데 지금은 이상한 프레임이 있어요. 이 시장에. 제가 갑자기 부동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전 부동산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투자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무슨 얘기였지? 규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집값은 상승한다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 머릿속에. 그리고 규제는 집값을 폭락시키려는 게 아니고 안정시키려는 거다라는 게 머릿속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뭐죠?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결론이. 맞잖아요. 이거 아시겠죠? 규제를 하면 올라간다라는 프레임이 있고, 정부가 규제하는 이유는 집값을 폭락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자, 그럼 이 두 개를 엔드 조건으로 보면 결국에는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가 이 인터섹션에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계속 집을 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 밸류 체인이 하나라도 깨지면 박살난다. 그럼 집값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언제 들까요? 예, 한국, 일본은 지금 현재 그저 그런데요. 일본이 한국한테 좀 태클을 걸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G12에 온다고 하니까 제네노 나이데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계속 이때까지 엘리트였으니까 아니 곱게 보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절대 맞는 행동 아니에요. 그게 좀 대인배답게 굴어야지. 이 중국이 대국이 아닌 이유는 마음이 좁아서라고 합니다. 약간 그런 거죠. 미중은 이제 똑같은데 지금 홍콩자치법이 상원을 통과했죠.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지금 많아요. 집중할 게 많습니다. 자, 월요일에 먼저 발표하는 잠정 주택 매매가 좋게 나와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이러면 증시가 이번에 떨어진 게 회복될 겁니다. 월요일에. 우리 월요일은 안 좋을 수 있어도 미 증시의 선물이 일단 좋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에 하락하고 이렇게 메워주는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흐름이. 그렇게 봐요. 이건 단기 트레이딩 기회겠죠. 중국은 그저 그렇고요. 얘들은 먼저 풀렸기 때문에 이제 예전으로 돌아온 겁니다. 50 왔다 갔다 했죠. 그때 코로나 전에. 자, 소비자 신뢰 지수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예측치입니다. 자, 이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그저 그렇죠. 예, 전으로 돌아온 겁니다. 미국 지표들이 지금 드라마틱하게 다 좋아집니다. 이렇게. 원유재고도 이건 몰라요. 예, 원유재고는 모르겠는데 지금 BDI 지수를 보면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준 아까 얘기했던 그 의사록 여기서 발표하고요. 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좋아지죠. 좋아지고 비농업 고용지수 좋아지죠. 그 다음에 실업률 좋아지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 경제 지표들이 예측치는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결국에는 조정이 오더라도 반등하겠죠. 국내의 주요 이벤트를 보시면 이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근데 그중에 중요한 게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테마로 떠오를 수 있는 게 수소라고 생각합니다. 수소 관련 이슈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활성화 같은 거는 또 IT 관련주에
좀 용광로로 만들 수 있겠죠. 자, 주요 이벤트를 보시면 이제 수소 모빌리티가 7월 1일부터 개최됩니다. 아마 이때는 진짜 어거지로라도 한번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7월 2일에는 SK 바이오팜이 상장합니다. 예, SK 및 SK 그룹주 바이오 섹터 자금 유입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월 8일에 그 유럽에서 수소 육성 전략을 발표합니다. 수소 시장 규모를 20년에 20억 유로였는데 30년까지 1,400억 유로로 확대한답니다. 70배의 돈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유는 수소에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존에 뭐가 있죠?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하면 뭐죠? 자동차입니다. 이놈들이 탱크 만들던 기술이 있어가지고 차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세계대전에서 얻은 지식이죠. 어찌 보면. 그걸로 전후복구도 하고 다 한 겁니다. 지금 미증시는 다우존스는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지만 나스닥을 보시면 올타임 하이를 또 찍었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기술주 쪽으로 이게 지금 현재 경제는 안 좋은데 주식은 왜 올라가요 하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 보면 뭐가 오르고 있나요? 예, 뭐가 오르고 있나요?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경제 지표는 안 좋아지지만 주식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맞잖아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각광을 받기 시작한 언택트, 비대면 관련주, IT 기술주 이런 것들만 올라가고 있어요. 맞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코로나에 의해서 반사이익을 받는 애들이 굉장히 점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코스피는 뭐 다우존스보다 나쁘지 않았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장이 약간 역전이 됐어요. 미국이 떨어지고 그다음 우리나라는 떨어지고 시작한 다음에 미국이 떨어진 것만큼 다시 복구를 해주면서 미선물에서 양봉을 보이니까 우리가 다시 복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좋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코스닥은 아깝게도 52주 신고가를 못 찍었고요. 하지만 코스피보다는 훨씬 나았고 여기 다우존스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흐름을 보시면 여기서 인사이트 뽑을 게 많이 없는데요. 몇 가지 보이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공매도 잔고가 줄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예, 이거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CMA 잔고액이랑 그 다음에 투자자 예탁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보이고요. 아마 계속 증가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비중이 축소하는 그 속도도 줄었고요. 여기서 외국인 쌍바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에 대한 쌍바닥요. 이거 안 하고 있고 고장난 시계 이거 언제 풀지 근데? 저거 언제 푸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왜 안 풀지? 재화를 보시면 자 달러 인덱스가 지금 밑꼬리를 길게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승하려는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뭐 달러 인덱스 정도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지표들을 보시면 그것도 아닐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팬데믹 2차 확산이라는 얘기 때문에 달러를 그렇게 미친 듯이 찍어내는데도 아무도 욕을 안 하고 있어요. 달러를 저렇게 찍어내면 달러를 기축통화 달러를 쓰는 그 달러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열받아야 됩니다. 내 지금 외환보유고를 늘리고 있는데 쟤들은 돈을 찍어내고 있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제가 그 레고 10개를 파는데 9개를 사왔어요. 그러면 이제 레고가 1개 남았기 때문에 내 9개 가치는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 수요 공급 이론인데 갑자기 얘가 레고를 9개를 더 찍어냈어요. 그러면 이거 계약 위반이죠. 10개만 찍기로 했잖아 라고 했는데 내가 언제? 야, 지금 레고 수요가 많고 지금 레고 공장이 폭발하고 레고 공장 사람들이 다 아파가지고 힘든데 9개를 생산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 그래 그렇긴 한데 욕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팬데믹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달러 인덱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달러를 보시면 뭐 달러보다는 약간은 더 원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달러 인덱스를 따라갈 거다. 위안은 지금 현재 좀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으로 돈이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원자재 동향을 보시면 뭐 커머디티스는 지금 현재 뭐 계속 그냥 플랫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머디티스가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WTI 오일은 여기서 급등은 안 나올지라도 급락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급을 계속 줄여둔 상태인데 그거를 연장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 않는다면 여기서 폭락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친 밑꼬리 달리듯이 갑자기 수요 공급이 꼬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요 공급은 실제 석유의 수요 공급이 아니고요. 이런 선물에 대한 수요 공급인 겁니다. 골드 컨트랙은 확실히 지금 이거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큰 손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네요. 쉽게 떨어지지 않네요. 이거는 아마도 높은 확률로 저는
이 정도에서 행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해도요. 이 정도에서 행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골드만삭스 같이 돈 많은 애들이 이걸 지금 다 사놓고 올라라고 기사만 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폭락하지는 않겠죠. BDI 지수는 또 상승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BDI 관련주를 금요일에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BDI가 올라가면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만 봐도 알아요. BDI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면 그 뒤에 시차를 두고 코스피도 올랐습니다. 약간 이런 거에 대한 흐름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디램 익스체인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일단은 지켜보시죠. 예. 디램 익스체인지가 떨어지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도 이때였는데요. 팬데믹 전에 디램 익스체인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대체 왜 오르죠? 라고 했는데, 예, 이게 B2B랑 좀 이 디램 익스체인지랑 그렇게 많이 커플링 돼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떨어지고 있다는 건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보는통화 발행량 보세요. 예, 저거 보세요. 저 각도 좀 보세요. 얘들이 지금 이 뒤에 동영상처럼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계속 미친 듯이, 미친놈 탈춤 추듯이 지금 찍어내고 있어요. 진짜 이런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 팬데믹으로 적당히 오래 먹어야 됩니다. 진짜 중앙은행도 양심이 없네요. 아무튼 예, 계속 찍어내고 있고요. 여러분들 돈을 지금 통장에 100만 원 그대로 놔뒀으면 지금 몇 달 만에 그 100만 원이 50만 원이 된 겁니다. 통화량으로만 보면. 자, M1 통화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미국에. 한국의 M1 통화도 계속 상승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예. 이거 그리고 대차 대조표가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연준의 양적 완화가 끝났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예, 이거 단기 RP에 대해서 금리가 인상돼서 평가액이 줄어든 겁니다. 얘들이 지금 채권이나 이런 걸 매입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더라고요. 외신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밸런스 시세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역을 보니까 얘들이 자산을 매입하고, 이것도 웃겨요. 얘들이 매입하겠다고 한 그 계획 금액의 5%였나? 예. 5%밖에 집행을 안 했고요. 그래서 아직 95%가 남았습니다. 뭐 급여 관련 막 그 채권 사고, 이런 폴로엔젤 사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뭐 PPP 같은 건 이미 다 지급했고요. 대부분. 아무튼 예, 외신들에서 이것도 흥미롭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대차 대조표의 하락은 얘들의 양적 완화의 종료 시그널이 아니란 겁니다. 예, 10년물은 지금 계속 그냥 이게 마이너스 금리에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연준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나올 수 있어요. 예,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2차 확산이 정말 미친 듯이 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금리도 가시권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10년물과 2년물은 안정돼 있고요. 10년물과 3개월물도 안정돼 있습니다. 테드 스프레드도 안정돼 있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예, 한 주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힘들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힘들더라도 저는 진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나 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거기다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즉 금융공학, 정치경제학적으로 도저히 여기서 폭락은 약간은 예상하기 힘듭니다. 예, 진짜 정말 이 빅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이 증시가 크게 떨어지고 경제가 폭망하면 너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진짜. 예. 미국의 연준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는 차치하고요. 그들의 엄청난 파워와 채워야 되는 사리사욕을 믿고 조금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대로 하락하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지션에서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 정도 하락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희망회를 태우는 게 아니고 정확한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